고발 사주 의혹 논란이 여야의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앞서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치권에서도 좀 주요 이슈였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반성하는 것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통절하게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우리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입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김진욱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지체 없이 소집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비롯해서 박 원장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네, 삼류 정치 소설이라는 민주당, 그리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이렇게 좀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그 송영길 대표의 그런 입장과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같은 입장이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바라보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로 이제 옮겨가고 싶어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총선 개입 시도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검찰 윤석열 게이트라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공당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가 대권 주자로서 야권에서 1위 주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함께 지금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되지 이것을 마치 그 후보를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그 관계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벌려놓은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의해서 민주당이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남 대변인께서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여쭤봅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어떤 고발장이 오갔다는 의혹과 별개로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으로서 과연 그것을 사주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직책으로 봤을 때 가까울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 이것이 합리적 의심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렇다면 같은 기준을 적용하란 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이 조모 씨가 지속해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어제 언론 보도에서 박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이날이 아니었습니다라는 발언을 분명히 제보자께서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타기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그런 기준이라면 박지원 게이트로 충분히 불릴만 하다. 민주당이 제시한 그런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굉장히 다른 사안인데요. 우선 그 조성은이라는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인적 친분이 지금 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던 그 사건이 없어지는지 그리고 두 분이 뭔가를 의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공작인지 다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후보였죠. 그 당시에 후보. 그리고 또 지금 공익제보자에게 전달했다라는 실체적인 어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장과 또 판결문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없는 증거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대검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입건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김웅,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손준성 검사. 그런데 이 상황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갑자기 여기에 공익제보자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수세적의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봐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냥 친분이 있다는 관계 때문에 이 의혹의 중심에서 두 분의 뭐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제가 볼 때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될 것인데, 제가 이제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어떤 조직의 상관이라고 치고 제 사건에 대해서 제 부하 직원이 고소 고발장을 꾸미면서 저한테 묻지 않고 쓰겠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고발장 중에 김건희,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또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고발문, 그리고 뭐 한동훈 검사에 대한 고발문, 뭐 고발장 이런 것들이 있으니 당연히 그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부하 직원이 손준석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혼자서 작성했다? 이것은 뭐 많은 국민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대검에서 뭔가 관계를 확인해줘야 되고 수사로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는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아까 뭐 민주당에게 문제를 돌리시게. 우선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야 되는 게요. 김웅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네, 맞습니다. 참고인인데 죄송합니다. 정정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서도 이 자리에서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길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수행비서 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할 때 당연히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논한 것 아닙니까? 직책을 봤을 전혀 때. 다른 사안을 네. 끌고 들어오시니까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직책을 봤을 때 상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별로 얘기를 의미가 하신다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와 수행비서 대변인은 더 긴밀한 논의가 오갔겠죠. 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좀 주제를 넘어갈게요.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 그 드루킹 그것과 관련해서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일단 뭐 대법원 판결을 받긴 했지만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또 개인적으로 이를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그 합리적인 의심도 일단은 그 남 대변인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논란의 핵심으로 나온 게 앞서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S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원장님이 제가 원하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일었는데, 물론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성은 씨의 해명 그리고 관련한 윤석열 캠프의 입장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이 범죄 사실은 2020년 4월 3일에서 4월 8일까지 종료된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전혀 상의를 한 대상도 아닐 뿐더러 저는 이 보도 관계에서도 사실 그 어떤 배려도 못 받았는데, 저도 모르는 미래 날짜를 갖다가 우리 박 원장이 어떤 수로 알 수 있으며 이 내용 자체도 인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엮을수록 사실 이미 종료된 사건이 확정된 사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본인은 관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다가 진실을 실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그 통상 이야기를 할 때 무의식적에서 진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버스의 9월 2일 보도, 그거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그 날짜가 아니다. 이진동 기자가 치자, 윤석열을 치자고 해서 결정했던 날짜다. 여기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들으신 것처럼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취지가 그게 아니었는데 좀 말이 잘못 나간 것 같다는 그런 정도로 번복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 그 캠프에서는 은연중에 이게 진심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조모 씨의 그 SNS를 통한 이 입장문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을 봤지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기자와 함께 치자, 그 조모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윤석열을 치자라고 했던 그 날짜가 아니다. 이 표현에 과연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조성은이라는 저 제보자가 너무 많은 인터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얘기가 우리 그 말이 많다 보면은 또 뭐 말이 꼬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떼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애초에 저 인터뷰 과정을 듣고 뭐 이해가 된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미 그 박지원 원장과의 만난 날짜와 그 자기가 본인이 제보했던 뉴스버스에 제보했던 날짜와 그 시간 흐름상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저런 발언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말이 이제 단어 하나 선택마다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소지가 있는 말을 하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2020년 4월에 그 실체적인 그 증거가 있는 그 고발장이 있지 않느냐라는 데 핵심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조성은 제보자가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가원장과 안보원장과 만난 것을 8월 11일 날 특정한 그 날짜를 SNS에 올렸어요. 그런 만일에 정말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거 공작이 있거나 무슨 정치 공작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증거를 왜 남기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 대변인 말씀 들어보면 결국 본질은 가만 놔두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정보의 소집 계속 요청을 하실 겁니까? 정보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직책상으로 봤을 때 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소집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시인을 했고 지금 2월에도 이제 공간에 출입을 해가지고 만났다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기준에서 정보위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여당의 협조 동의가 없으면 또 열리는 게 쉽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 지난 2월에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이 공간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그 국민의당 이전의 의원들과 함께 했던 자리라고 얘기했고요. 그 당시를 추측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뭐 퇴직 이후에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됐건지 특정할 수 없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 만남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구나, 다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또 이 조성은 씨가 지금 현재 공익 신고자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대검 감찰부장과 직접 그 접촉을 했다 이 부분 가지고도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감찰부장과 저희 대표의 표현으로는 소위 딜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지금 한동숙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총장으로 있을 당시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주도적으로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입장에서는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에 의해서 만약에 이 감찰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수처와의 관계를 봤을 때도 더 이상 대검이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공수처가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검찰들은 손을 떼기로 하게 수사권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검은 대검대로 하고 있고 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권 조정을 하기로 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 조정의 영역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왜 조정이 안 되냐, 왜 적용이 안 되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 쪽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이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가 되긴 했는데 지금 적용된 혐의 중에서 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고 뭐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같은 경우에 비밀 누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검찰이 좀 더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숙 감찰부장에 대해서 뭐 현 정부의 친한 뭐 그런 검사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이 정치 검찰이 됐느냐 그 부분부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검찰을 사유화했고 그리고 정치 검찰로 이렇게 어떻게 나락으로 빠뜨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감찰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치 색안경을 쓰고 정치 검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이제 조사 상황 그리고 수사 상황들을 지켜보고 정말 국민들 수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혹들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공정하게 제가 또 그 하나 반론을 좀 드리면 또 일반적으로 공익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인데 이렇게 직접 접촉하는 게 이례적이다,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는 그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이 메시지보다 메신저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사건의 위중함
그리고 시급함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주자 야권의 1위 주자이고 이 사건 전체를 보면 간단한 사건이 아니니까 충분히 무게감 있는 분이 이 사건의 위중함을 알고 접수했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메신저 공격이 아니라 정황으로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 사안 공익신고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에서 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조항의 수사기관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공익신고자는 전부 국가인권위에서 판단을 했고 또 전현희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검찰에서 개입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그 두 분 모두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차적으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좀 증명이 되고 사실이 어느 정도 물증이 좀 드러나면 그 이후에 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가 신속하게 좀 진행될 필요가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한 것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절차적인 하자가 좀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이런 또 입장이신 거죠? 김웅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떤 수사 상황이 돌입하면 본인이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그 절차를 다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 입장은 적법한 절차를 다 밟고 시행을 했는데 그것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응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애초에 본인이 참고인이든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본인이 제공한 어떤 증거가 있으니 의혹을 해소하는 입장은 정말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이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은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불법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수처의 이 압수수색은 명백한 불법 수사였던 게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USB를 공수처 검사들이 찾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제공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왜 김웅 의원이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느냐?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영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그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지만 끝까지 영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영장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그 영장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그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들만 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사용한 어떤 컴퓨터들이란 명시가 있다는 이유로 보좌관들에 대한 컴퓨터도 전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김웅 의원이 쓴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굉장히 엄밀하고 뇌수술처럼 정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공수처 검사들이 상당히 조금은 허술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보좌관 PC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의 PC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법적인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그 키워드를 검색한 키워드를 보면 정경심이나 유재수 이런 분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경심이 왜 나오고 유재수가 왜 나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그 공수처 입장을 좀 설명을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 대상물은 명확하게 좀 특정지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공수처 쪽의 입장은 김웅 의원이 사용하거나 김웅 의원이 관리 중인 그 PC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중인 PC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보좌관 PC까지 좀 봤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좀 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검색어 관련해서 지금 그 대변인께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오수라는 검색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협조는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적법한 네. 수색 절차에 대해서는 실제로 김웅 의원도 수색에 대해서 협조를 했고요. 저희는 그런 적법 절차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희도 대선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간다면은 후보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적법한 그리고 공정성이 의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결국은 일단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수사당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파장도 한번 나중에 또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좀 주제를 좀 바꿔서 그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남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뭐 원주 갔다 오셨죠 주말에? 네, 어제 제가 다녀왔고요. 네. 밤늦게 도착해서 지금 저 목소리도 아직 회복이 잘 안 됐는데요. 네. 일단 뭐 어제 결과가
전체 선거인단이 처음에 이제 다 저희가 한 1차 선거인단으로 응해 주신 분들이 64만여 분이 계십니다. 네. 그중에 77% 이상이 투표를 해 주셔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전체 51.41%로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 이낙연 후보도 30%를 처음 돌파하면서 또 뭐 이후에 치러질 호남 지역에서의 또 승리를 좀 더 뭐 의지를 다질 만한 그런 또 숫자의 그 지지율을 보였고, 또 재밌었던 게 3위, 추미애 후보가 독보적인 3위를 차지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당심과 민심이 일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 민생 개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바꿔봐 달라,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확정 지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두 가지를 다 보여준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 대변인께서 대세론 굳혔다라고만 평가해 주셨으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추격의 발판 마련하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또 해주시네요. 그래서 원팀을 생각한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남 대변인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대세론이 조금은 굳혀지지 않나라는 예상이 드는 게,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까지 이제 걸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렇다 할 유효타가 없습니다. 사실 정책적으로나 비전적으로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메시지가 본인은 많이 냈겠지만 이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또 호남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 호남 지역에서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후보가 이 호남 지역에서 얼마나 자신의 표를 끌어올 수 있냐에 따라서 이번 경선에 조금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좀 민주당 경선 후보 투표 결과 그래픽을 좀 보면서 좀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준비가 된 대로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누적 집계 결과입니다. 50% 과반을 넘긴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또 이낙연 전 대표도 3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격차를 좀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당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이 10%대로 지금 올라와서 3위를 지금 굳히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후에 결선 투표에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후보들 간의 그런 단일화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추미애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훨씬 앞지르게 된 결과를 1차 슈퍼위크에서 보여준 것에 저는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여의도 내부의 정치가 아닌 민심, SNS, 그리고 진보 진영의 매체, 이런 곳에서 여론이 형성된 것이 뒷받침이 돼서 그것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저는 이 결과표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아무래도 호남의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20만 이상의 당원이 호남에 있습니다. 그 권리 당원들이 어떤 투표를 해줄 것인가. 저는 사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전략적 투표를 해주셨던 가장 진보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호남에 있는 민주당 당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그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만일에 큰 차이를 벌리지 않고 1위와 2위 우리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도, 마지막에 이제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하는 수도권에서는 또 격차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과반을 넘는 이재명 대세론에서는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특장점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뤄낸 성과들,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정신에 맞는 일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당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봐집니다.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약진을 놓고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 그런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의혹과 좀 결부시켜서 분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반대표로 저렇게 1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진 않고요. 저는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내에 어떤 소위 강성 당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당원분들과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경선 전략으로 실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에 있어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강성당원들이 추미애 후보에게 조금 표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드는 게 지금 추미애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합치면 거의 45%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미애 후보를 지지했던 이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까에 따라서도 또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1차 컷오프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여론조사가 이틀 동안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요. 15일에 1차 컷오프가 있고 이제 10월 달에 2차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예, 원래는 100% 여론조사만 가지고 예. 있는데 그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100% 여론조사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선택 조항을 넣는 것은 또다시 내용에 빠질 수 있다. 다만 또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그렇다면 논의 진행을 아예 바꿔서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왜 그 논란이 처음에 일으켜졌냐 그 부분을 탐구한 다음에 20%의 당원들의 그런 투표를 한번 반영해 보자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네, 지금 최근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홍준표 의원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마 1차 컷오프 8분 걸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꺾고 1위로 통과를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홍준표 후보가 나오면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을 때 더 어려운 상대라는 뭐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좀 뭐 쉬운 상대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국민들이 이전에 그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오신 과거의 모든 행동들을 깊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후보가 뭐 1위로 올라오시든 뭐 저희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만의 앞으로의 그 시대 정신에 맞는 미래 비전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게 되면 두려운 후보도 없을 것이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좀 더 나가서 하면 뭐 본선을 벌써 준비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 오해 소지가 있겠네요. 네. 예. 네, 본선은 좀 더 지켜봐야지만 예, 일단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이런 약진이 느껴집니까?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 당의 경선의 흥행을 생각하는 어떤 선관위나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뭐 저희가 어떤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다만 이게 애초에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조금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지금은 소위 2강 1중 정도의 이 세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3강이 될 수도 있고 4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압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정책적인 비전을 겨루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경선의 흥행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지금 이른바 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국민의힘 입장은 지나친 정치 공세는 그 자당 후보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준석 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이 보증서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현재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정치 공세 같은 경우에는 정황 증거만으로 마치 윤석열 게이트라고 규정을 하고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호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밀히 차단을 하고 검증을 할 거고요. 다만 이후에 있어서 의혹이 생긴다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